오늘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양적 긴축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 크리스토퍼 월러가 큐티 양적 긴축 관련해서 연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직접적으로 논의가 될 3월 FOMC에서 큐티 관련 방향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주제 자체가 조금 어렵겠죠?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기본 배경에 이해가 없다면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다가 중간 과정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생략하는 부분도 많겠죠. 다만 저의 예전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용을 반복하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토퍼 월러가 한 얘기의 결론이 뭐냐? 쓸데없는 말 다 빼고 핵심만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주택저당증권 MBS죠? MBS를 팔고 TV를 사겠다. 이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사겠다라는 건 아니겠죠.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의미인데 어감상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MBS는 팔고 TV를 사겠다는 게 뭐냐? 큐티를 오래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큐티를 오래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오래 할 거냐? 큐티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큐티의 비중을 줄인다는 뜻이겠죠? 큐티 테이퍼링을 통해서 오히려 큐티를 더 오래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도 구체적으로는 이 단기채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계속 드릴 거고, 사실 저는 예전에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1월달 큐티 테이퍼링을 발언을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시장이 뜨거웠잖아요. 다만 로건 총재의 실제 의중은 큐티를 금방 끝내겠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하고 싶다라는 의미일 것 같다라고도 당시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큐티는 사실 연준이 적극적으로 채권을 파는 게 아니고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큐티 관련된 연설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또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월러 이사의 의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복잡한 내용이라서 제가 기본 전제를 배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월러 이사의 인터뷰 내용을 쭉 다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문제의식을 이 월러 이사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정도를 재확인했거든요. 이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면 전통 은행 시스템의 붕괴라든지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은 지급준비금 쪽은 다소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본 배경이 되는 거고요. 다만 비은행기관의 유동성 문제는 우려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극단의 레버리지 상태로 시장이 뜨거워진 곳이 있습니다. 레포 시장이죠. 제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기자금 시장, 레포 시장이 너무 뜨겁다. 이게 왜 문제냐면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잖아요.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증시며 비트코인 일단 다 올리고 보죠. 근데 이 부분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이 MMF의 레포 시장, 즉 단기자금 시장, 비은행 기관에서의 유동성 이슈 다 같은 맥락이죠. 이거는 과거 19년도 사례처럼 레포 시장의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는 배경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레포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자산 시장을 끌어올렸잖아요. 이게 물가를 재차 자극할 우려가 또한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갖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을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어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얘기했던 주장, MBS를 줄이고 TV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방법은 당연히 또 문제점이 있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우려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단기채 금리를 떨어뜨리려는 계획인 거고, 두 번째는 상설 레포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채 금리 하락, 차트 보시면 영레포 금리와 단기물 1개월 채권 금리의 비교 차트입니다. 영레포 금리와의 차이로 인해서 이 MMF 자금은 영레포 금리가 높으면 영레포로 자금이 몰리게 되고 1개월물 금리가 높으면 1개월 채권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죠. 지금 이 영레포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든 게 사실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 금리가 영레포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영레포 잔액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이 단기채 비중을 늘리면서 수급 조절을 통해서 단기채 금리를 떨어뜨린다면 영레포 금리가 더 높게 되겠죠? 그러면 영레포 쪽으로 다시 자금이 쏠리면서 잔고가 유지되거나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5천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이게 더 떨어지지 않고 더 유지만 해도 QT를 계속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낸 겁니다. 따라서 단기채 금리 비중을 늘리겠다, 이 뜻은 단기채 금리 하락을 유도해서 영레포 금리를 더 높게 만들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영레포라는 것은 결국 또 비은행기관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MMF 자금이니까요. 물론 MMF도 깊게 들어가면 은행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영레포는 비은행기관 MMF 자금이고 헤지펀드 자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갖고 설명 들으시면 편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비은행기관의 유동성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영레포 잔고가 늘게 되면 이런 우려의 강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월러 이사가 목표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고 기준금리 인하로 단기채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니고 수급 조절을 통해서 단기채 금리 하락을 유도하면 당연히 영레포 금리가 높아지니 영레포 잔고 소진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유지되거나 소폭 늘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장기채를 파냐? 그건 또 아닙니다. 계속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보시면 레포 시장의 소파 거래 규모입니다. 하루에 1조 7천억 달러 정도가 거래가 되는 시장이에요. 최근 보시면 1조 9천억 달러 거래가 되기도 했었어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시장 사이즈가 지금 하루 거래되는 게 거의 2조 달러 가깝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1조 달러 미만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때서부터 23년도부터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지금 거의 1조 8천, 1조 7천 달러, 7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레포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단기채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동성 충격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을 의식한 거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때 19년도 레포 시장 발작이 있었잖아요. 이런 발작 사태, 비은행기관의 레포 시장 발작 사태,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이런 유동성 부족 현상을 지금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태를 겪고 나서 연준은 다양한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더 만들었죠. 추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설 레포 기구입니다. 지금 계속 월러 이사는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현재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은행 쪽 사이드는 아닙니다. 결국 비은행기관, 단기자금 시장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연준 원로 이사도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단기자금 시장, 레포 시장, 이 과열이잖아요. 하루 거래되는 게 지금 1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니까 이렇게 커진, 사이즈가 커진 레포 시장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모든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놨잖아요. 주가며 비트코인이며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는 물가의 반등의 우려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연준 입장은 지금 금융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레포 시장이 뜨거워 자산 가격을 올랐는데
이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유동성 위기는 더 높아진 것 같고 물가는 오히려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상당히 못마땅한 상황이겠죠. 이 레포 시장 자체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할 정도로 레버리지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땡긴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삐끗하게 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불안하게 레버리지를 땡겨가면서 자산 가격만 올려놨기 때문에 실물 경기는 계속 부담이 되고 있죠. 은행 사이드에서 대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돌아가는 금융 상황을 보고 연준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얘기가 나오는 게 해치펀드들도 뭐 물론 은행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슬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에 월러 이사가 일단은 레포 시장에서 더 이상 대출이 확대되지는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기물 유통 물량을 줄여야겠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야 연준이 단기물 비중을 늘리면 시장에 유통되는 단기물 비중 자체가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고요.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뭔가요? 그러면 단기채 비중이 이렇게 갑자기 줄게 되면 유동성 경색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늘 보완 정책을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단기채 연준이 사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래포 금리보다 더 낮게 되죠. 그러면 영래포 쪽으로 자금이 쏠리니까 영래포 잔고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상설 레포 기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면 창구 이용해라 이거죠. 뭐 물론 실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 지금의 QT는 사실상 미국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사례가 거의 없어요. 첫 번째 사례가 2019년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레포 시장의 발작으로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러 이사가 발표한 이번 QT 결과에 대한 논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성과가 어땠는지를 조금 정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QT에 대해서 연준도 사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경기에 미치는 부담이 얼마나 될지 잘 모릅니다. QT를 하기 전에는 되게 불안해 했었어요. 그래서 월러 이사가 오늘 이번 연설을 하게 된 배경이 된 논문이죠. 이 논문에 대해서 다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굵직한 부분만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T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아주 일부분에 대한 증거가 이번 논문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사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상 QT를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했고 지금이 두 번째인데 지금까지는 의도한 대로 잘 되고 있다가 이번 논문의 결론이고요. 여기서 월러 이사는 조금 자신감을 얻은 것 같고 지금 뭐 비중을 줄이고 뭐 이렇게 조금 더 QT를 지속하자 뭐 이런 얘기가 이 논문에서 그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연준을 비롯해서 7개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함께 QT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증거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재확인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QT라는 것은 원래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QE를 했으면 QE에 반대되는 게 QT니까 정확하게 반전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0달러짜리 두 패를 20달러짜리 하나로 교환한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효과가 거의 없다. 지급준비금을 빼서 단기국채를 교환한 게 뭔 의미냐. 이게 지금 이론적인 얘기인데 QT는 사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적극적인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기능과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보조적인 통화정책의 대안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쭉 살펴봤더니 QT를 하게 되니까 1년 이상의 국채 수익률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 정도의 부담을 느낀다 이거죠. 근데 실제 재정 상황은 더 위축될 거라고 보지만 이건 파악이 어려우니까 실제 파악이 가능한 국채 수익률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QT를 해서 채권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애초에 중앙은행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QE를
양적 완화죠. QE를 하게 되면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유동성에 받는 압박을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QT가 이게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갖고 있었어요. 채권 가격이 튀거나 유동성이 마르거나 걱정이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QT를 하는 것을 주저했었어요. 걱정이 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불가피하게 21년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등 떠밀려서 QT를 하게 된 겁니다.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인 QT를 한 것이고 만기 도래하는 것을 재상환하지 않는 방식이죠. 나머지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채권을 파는 것으로도 QT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여태까지는 QT가 잘 진행되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어느 정도 안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당 논문은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이건 원로이사가 첫 번에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QE와 QT는 사실 정확하게 반전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큰 의미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QE 상황에서 QT로 들어가는 걸 주저했었습니다. QE가 너무나 뚜렷하게 금융시장에 완화 영향을 줬는데 이게 역으로 QT를 하게 되면 경기가 부러질 수 있는 거 아냐를 걱정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불가피하게 등 떠밀려 QT를 하게 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논문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양적 완화의 효과보다 양적 긴축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QE는 QE로 해서 금융시장이 완화가 되는 효과가 100이라면 QT를 해서 금융시장이 긴축이 되는 효과가 더 줄은 거예요. 한 60이나 50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100이 가면 100이 오는 게 아니라 100이 가고 QE의 효과가 100이 나오면 QT의 효과가 부정적 효과가 한 50 정도밖에 안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번 논문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로이사가 비유를 든 게 이런 거예요. 집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지죠. 이러면 모두에게 다 좋습니다. 근데 불이 꺼진 후에 물을 뺀다고 해서 불이 다시 붙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QT와 QE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QE를 할 때와 QT를 할 때 시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 또한 다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QT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두려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QE의 효과, 긍정의 효과가 100이면 QT를 해서 부정의 효과 100으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이번 논문으로 정리가 된 것이고 더불어서 원로이사는 조금 더 한 발짝 나갑니다. 이 민간에 대한 카테고리, 국채를 누가 사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봤더니 해치펀드가 많이 샀는데 해치펀드를 분류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봤더니 실제 민간, 개인들이 국채 투자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하고 강범위하다, 단단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무슨 결론으로 이어질까요? QT 계속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QT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워했다, 너무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제는 몇 가지 증거를 확보했다. 미국만 해도 두 번째고 그 외에 미국이라든지 호주, 캐나다, 영국 다 여러 해봤잖아요. 관련 데이터를 다 살펴봤더니 괜찮다 이겁니다. 더 축소해도 자신감이 붙은 것이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상설 레포 기구도 있고 이렇게 자신감을 계속 피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로이사는 영래포 잔고에 5천억 달러 이상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과잉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시장에 불필요한 자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연준이죠. 계속 국채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상설 레포 기구도 있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은 언제든지 급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안정장치까지 더해줬으니 이게 19년도에는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QT 더해도 문제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MBS를 줄이고 단기채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테이퍼링을 조절해서 QT를 오래 하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차트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QT를 진행 중이잖아요. 연준의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10년 이상의 장기채는 연준이 줄이지 않는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사실상 연준은 장기금리가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도 QT를 하고 있지만 장기채는 줄지 않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연준의 의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위에 있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 MBS입니다. 빨간색이 1년에서 5년, 초록색이 5년에서 10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파란색이 뭐 1년 미만의 T빌입니다. 다 줄고 있죠. 유독 10년 이상의 채권만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거나 미비하게 유지되는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08년도 비중을 놓고 보면 금융위기 전에죠. 전체 자산 중에 T빌이 30%나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T빌의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원로이사는 T빌 단기채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 단기채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로이사가 T빌의 비중의 증가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빌의 발행을 늘리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게 지급준비금이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 아까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은행 쪽 사이드입니다. 지급준비금 쪽에서는 상당히 여유가 좀 있어요. 지금 이 실효연방기금금리는 은행 간 콜금리입니다. 은행끼리 빌리는 자금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위치가 지준불이율 금리,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에 넣어놓으면 받는 금리잖아요. 이 간극이 좀 벌어져 있어요. 이게 9년도에는 이게 붙어서 유지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들썩들썩이면서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간극 자체가 하단 쪽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이 이 하단 쪽에 붙어서 가잖아요. 근데 09년도 이 자금의 경색이 나타났을 때 시즌을 보시면 이 초록색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 지준불이율보다 더 높게 설정이 된 겁니다. 그 전에만 보더라도 거의 붙어서 갔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준불이율보다 한참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퍼만큼 이 정도만큼 은행 사이드 쪽에서는 지급준비금 쪽에서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레포 시장은 지금 들썩들썩이잖아요. 레포 시장, 단기자금 시장부터 먼저 들썩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그렇겠죠. 보시면 이 초록색 실효연방기금, 은행 간 콜금리는 간극이 있다가 점차 붙게 되죠. 지준불이율 쪽으로 다 바싹 붙습니다. 여기는 아예 바싹 붙죠. 그 전에 이 파란색 소파금리는 들썩이죠. 단기자금 시장의 소파금리는 벌써 들썩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현재 한두 번 나온 거예요. 따라서 지급준비금 쪽에는 여유가 있고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은 살짝 들썩들썩인다. 지금의 상황이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더 제약적인 수준이 오래되면 이 콜금리, 실효연방기금도 지준불이율 쪽으로 계속 달라붙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보다 점차 간격이 초록색이 달라붙죠. 여기는 바싹 붙어버립니다. 이런 정도가 나와야 은행 사이드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소파 금리는 그 전부터 들썩이잖아요. 지금 금융 상황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비은행 기관, 소파,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오히려 더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작년 10월, 12월 달 정도 이렇게 금리가 튀는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그게 심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비은행 사이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지급준비금입니다. 어찌됐든 연준이 그렇게 계속해서 영래포 잔고를 늘린다. 단기금리를 떨어뜨려서 영래포 쪽으로 MMF 자금을 몰아넣게 되면 결국에는 지급준비금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겠죠. 이런 우려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취지, 은행 사이드보다는 비은행 레포 시장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밸런스를 맞춘다. 은행 쪽의 리스크는 상설 레포 기구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취약한 은행들이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단기문의 비중을 더 늘리냐? 이유는 말씀드렸죠. 경기를 더 식힐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유에 대해서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고, 지금 레포 시장이 상당히 과열됐잖아요. 이를 통제해야 되고 이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기를 좀 더 시켜야 되는 것이죠. 단기채 비중을 높이면 이런 부분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단기 채권이 많아지면 연준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급할 때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카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단기물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직접적으로 경기를 시킬 수 있고 추후에 혹시나 모를 비상사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특정 만기 자산이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의 기능이 왜곡될 수 있죠. 지금 현재와 포트폴리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데 아마 시중에 유통되는 공급량을 봐가면서 보유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포 시장의 1일 거래 대금이 하루만 해도 1.9조 달러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게 일시적으로 공급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영래포 잔고가 채워질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리스크를 줄이려는 계획인 거고, 이렇게 영래포 잔고가 채워지게 되면 지급준비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은행 쪽 사이드는 조금 더 여유롭잖아요, 상대적으로. 게다가 상설 레포 기구라든지 재할인 창구, 다양한 정책을로 중소형 은행들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월러 이사가 지금 QT 관련 얘기할 때 늘 상설 레포 기구를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연준은 장기 금리가 높아지길 원하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보였지만 연준은 10년 이상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비중 자체를 줄이지는 않고 오히려 유지하거나 소폭 늘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QT 매월 950억 달러를 진행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단기채를 늘리고 장기채를 줄인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장단기 금리 역전을 해결해서 은행들의 마진을 좋게 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틀린 해석이에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더 뜨거워지는 거죠. 실물단에서 대출이 나가게 되는 거고 M2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연준은 자산 가격이 튄 부분, 자산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장기적으로 물가를 재차 반등하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시키면서 QT를 지속하고 싶은 목적으로 지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장기 국채 비중을 줄이거나 장기 금리가 높아지는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과거 10년 동안 연준은 장기 국채를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왜냐? 아까랑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QT를 하게 될 때 경기가 버틸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했어요. 연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장기 금리가 튀는 겁니다. 이게 실물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위기 이후에 장기물 국채 비중은 한 번도 줄이지가 않았어요.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요. 무서워서 줄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버냉킹은 연준이 장기물을 보유하게 되면 장기금리가 전체적으로 1%포인트 낮춰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관련 논문을 쓰기도 했죠. 경기가 어려울 때 이 장기물의 비중을 높이는 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때 높였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이걸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는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잘 안 되죠. 단기야 정책 금리로 어느 정도 하지만 저 멀리 있는 두레이션이 긴 장기를 어떻게 정책 금리로만 합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고 연준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MBS를 판다, MBS는 제로로 만들고 싶다 이러잖아요. 이 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현재 MBS는 매월 35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기 도래하는 걸 상환 안 하는 건데, MBS는 뭐냐면 기존의 금리가 낮았잖아요. 기존의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상환되는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고작 계획은 350억 달러지만 고작 한 100억 달러 정도만 상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과격하게 나가게 되면 MBS 유통시장에 직접 파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연준은 지금 자산 가격이 뜨거워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MBS를 유통되는 시장에 직접 판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모기지 금리에 연결이 되겠죠. 모기지 금리가 들썩일 겁니다. 투자자들은 주택 매입을 주저하게 되겠죠. 뜨거워지는 자산 가격이 식게 될 겁니다. 그 강도를 뭐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겠지만 일단 부동산 가격이 고개를 들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게 과열이 되는 걸 막자라는 취지로 MBS를 줄이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맥락인 거고요.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지금 350억 달러가 만기 도래하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과격하게 유통시장에 직접 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과거 08년도에는 주택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모기지담보증권 위주로 QE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너무 살아나니까 이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MBS에 대한 QE, 매입 규모를 좀 줄이자. 이때는 QE에 대한 매입 규모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원로이사 취지를 정리를 해보면 자산 가격의 반등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시키길 원하고 궁극적으로 실물단에서의 부담은 장기금리로 주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비중을 줄일 것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없고 지금이 4.3인데 5%가 넘어갔던 장기금리 시절 화들짝 놀랐던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따라서 장기채를 줄이고 단기채를 늘려 장단기 역전을 해소해서 정상화되는 이 논리는 애초에 접근 자체가 틀린 겁니다. 지금 목적은 뜨거워지는 자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특히 실물단은 부담이지만 자산 가격만 뜨거워지는 레포 시장을 잡기 위해서 단기채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게 부동산 쪽 들썩들썩일 수 있으니 MBS를 직접적으로 팔면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과열을 방지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이런 자산 가격이 뜨거워지는 것도 방지하면서 오랫동안 QT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라는 취지가 지금 원로이사의 발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은행 사이드보다 더 심각한 비은행 기관들의 과열을 좀 시키고 과열과 더불어 함께 생길 수 있는 이런 유동성 충격에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QT를 단기간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바꿔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단기 채권 보유량을 늘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기채 비중을 높이면 경기를 좀 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QT를 오랫동안 하기 위한 생각을 해낸 것이에요. 비은행 기관의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지금 자산 시장이 뜨거워진 것을 어느 정도 식히면서 물가가 들썩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QT를 계속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충족시켜 줄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은행 사이드 지급준비금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서로 밸런스를 맞추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유동성 충격은 상선 레포 기구나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단기채 비중을 늘리게 하면 단기금리를 떨어뜨려서 영래포 금리가 높게 되면 다시 영래포 잔고가 늘어나거나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QT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왜냐? 실물단에서는 지금 현재 너무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는 실물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물단에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QT를 계속 이어나가다가 나중에 QT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하겠죠. 그리고 QT를 종료하는 2019년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원래의 그런 방향이었죠. 근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단기자금 시장의 레포 시장 발작이 일어나서 실패했던 거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상선 레포 기구라는 디테일한 정책이 있으니 자신만만하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3월 7일 날 나오게 되는 베이지북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하드 데이터로는 잡히지 않는 이런 소프트 데이터의 중요도를 연준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최근 경기에 대한 판단이 베이지북에서는 상당히 슬로우 된다라는 이례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통계로 잡히는 실질 숫자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3월 7일 나오게 되는 베이지북에서도 동일하게 나온다면 연준은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지고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QT를 지속하는 방법으로 물가를 잡아나가기 위한 그런 전략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기물을 낮춰서 장단기 역전을 해소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역마진을 해결해주고 이게 실물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 논리가 되려면 지금 미국 경기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논리가 돼야 돼요. 지금의 기준금리가 5%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질 경기에 부담이 없어야 그 논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따라서 제가 3월 7일 나오게 되는 베이지북의 뉘앙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 미국의 실질 경기, 체감 경기, 이것을 연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여전히 과거처럼 미국 경기 소프트 데이터가 나쁘게 나온다면 완화 스탠스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아마 금리 인하는 먼저 단행이 되고 이후 테이퍼링을 통해서 QT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흐름이 이어지다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2 중과 신용 창조가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정상화된다? 높은 금리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다시금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의 월러 이사의 발언은 연준의 단기채 비중을 늘려 단기금리를 내리고 영래포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영래포의 소진 속도를 늦추고, 이렇게 되면 과열된 레포 시장이 어느 정도 식게 되는 그런 분위기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파생될 리스크는 지급준비금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위험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은행 사이드 측면이다.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 상설 레포 기구도 있고 재할인 창구도 가동을 확대하고 독려하고 있으니까 아직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월러이사 단기물 매입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시면 충분히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제 생각을 조금 더 덧붙이면, 지금까지의 월러이사의 생각과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금융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거에 맞는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 디테일한 부분을 제대로 짚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너무 빈틈없어 보이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2019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계획이고 똑똑한 분들이 제대로 플랜을 짜서 잘 흘러가다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터지는 게 뭐든지 리스크거든요. 지금 당연히 완벽해 보이죠. 근데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분에서 취약할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 보완을 했겠죠. 그렇게 문제 제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이런 맥락은 사실 최근에 로건 댈런스 연은 총재도 다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1월달 자신이 얘기했던 부분을 시장이 오해했다. QT가 조만간 끝날 것 같다라고 영래포 잔고가 소진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과 함께 살펴보면 지금의 월러 이사의 발언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T는 유동성, 금융시장 사이드 이슈고요. 금리 인하는 실물 경기 쪽에 더 영향이 큽니다. 물론 다 같이 영향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당분간 QT를 이어가려는 흐름이 지금 현재 연준 내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와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너무 뜨거워진 자산 시장을 식히면서 그 와중에 무너지는 실물 경기의 악화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QT에 대한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레포 시장, 레버리지만 극대화되는 이런 자산 가격이 뜨거워지는 지금의 모습을 해결하려는 대안으로 이런 계획을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